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 전혀 모르는 곳에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는 그날 새벽 2시 10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낯선 하얀 천장이었어요.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코끝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입원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자 살펴보니 제 손목과 발목에 가죽끈이 묶여 있었거든요. 움직이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치 온몸이 솜에 둘러싸인 것처럼 둔하고 무거웠습니다. 어라, 이게 뭐지? 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말라붙어 있었고 혀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마지막 기억이 떠올랐어요. 집에서 아내와 김민준이 나에게 주사약을 투약해 내가 정신을 잃었던 것을 말이에요. 환자분 깨어나셨네요. 간호사 한 분이 들어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여기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마음의 병이라고요? 저는 정신병원에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저는 멀쩡한 사람인데 말이에요. 68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사업도 성공적으로 해왔고 가족들과도 화목하게 지내왔는데 간호사분이 제 맥박을 재면서 하는 말이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셔요. 특히 부인께서 매일 전화하셔서 안부를 묻고 계시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보니 아직 캄캄한 새벽이었어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큰 병원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왜 여기 있는 걸까요? 가족들은 정말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여기서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이튿날 오후 면회 시간이 되자 아내와 딸 서연이가 찾아왔어요. 가족을 보니 반가웠지만 그들은 어딘가 어색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갑자기 아내는 소리내어 엉엉 울며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정말 걱정했어요. 갑자기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쓰러지더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어색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진짜 눈물인지 가짜 눈물인지 구분할 수 있거든요. 딸 서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나만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평소 같으면 아빠 괜찮아요? 라고 먼저 다가왔을 텐데 그날은 유독 어색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스트레스성 정신분열증이래요.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회사 일로 너무 무리하시더니 제가 더 신경 써드릴 걸 그랬어요. 정신분열증이라고? 저는 그런 병에 걸린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때 서연이가 슬쩍 저를 바라봤어요. 그 짧은 순간 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왜 딸이 그런 표정을 짓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여보. 최고의 의료진이 치료해 주시니까 금방 나아질 거예요. 아내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기이한 만족감이 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듯한. 면회가 끝나고 그들이 떠날 때 저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가족이 왔다 갔는데도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그리고 왜 딸은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자꾸만 과거를 떠올리게 되더군요. 3개월 전만 해도 저희 가족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었어요.
저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연매출 50억 정도의 성공한 사업가였고, 아내 정미는 현모양처로 소문났으며, 딸 서연이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다니는 자랑스러운 딸이었거든요. 우리 집은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어요. 시세로 따지면 30억은 좋게 나가는 집이었죠.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면 정미가 이미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여보,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다정했어요. 응, 고생한다. 저는 거실로 나가 신문을 펼쳐들었어요. 조선일보와 매일경제신문을 매일 빠뜨리지 않고 읽는 게 저의 습관이었거든요. 그때 정미가 물 한 잔과 함께 빨간 캡슐 2개를 가져왔어요. 여보, 비타민이에요.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서 특별히 주문한 거예요. 정미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거 하나에 5만 원이나 하는 거라고요. 외국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멀티비타민이래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빨간 캡슐을 삼켰어요. 쓴맛이 좀 나긴 했지만 비타민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먹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았어요. 효과가 좋네. 몸 비타민이길래 이렇게 좋아? 독일에서 온 거래요. 성분도 특별하고요. 정미의 대답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뭔가를 자꾸 잊어버리고 깜빡깜빡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든지, 중요한 약속 시간을 깜빡한다든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어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었거든요. 직원들과 했던 회의 내용도 가물가물하고 심지어는 저녁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요즘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네요. 정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혹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게 아닐까요? 그럴 때마다 정미는 더 자주 비타민을 챙겨줬어요. 몸이 피곤하면 뇌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비타민 꾸준히 드시면 분명 좋아질 거예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빨간 캡슐을 먹게 됐어요. 딸 서연이의 행동도 그 무렵부터 이상해졌어요. 예전에는 아빠,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요? 라며 제 일에 관심을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실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고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서연아, 왜 요즘 아빠 피해? 아니에요. 그냥 공부할 게 많아서요. 서연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뒷모습이 왠지 불안해 보였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서재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정미와 누군가가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슬그머니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위험한 일 아닌가요? 정미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 용량이면 의심받지 않아요. 천천히 조금씩. 그래야 자연스럽죠.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의 굵은 목소리였어요. 그때는 그냥 사업 관련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정미가 가끔 제 회사 일에 조언을 해주곤 했거든요. 뭔 일로 이렇게 늦게까지 하고 나타나려다가 멈췄어요. 재산 목록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미는 그 남자에게 나의 재산 목록을 상세히 말해주고 있었어요. 부동산이 3채, 예금 15억, 보험금 5억. 정확하죠? 내 재산을 왜 조사하고 있는 거지? 이상했어요. 하지만 혹시 새로운 사업 투자를 위한 자료 정리인가 싶어서 그냥 지나쳤어요. 용량을 좀 더 늘려야겠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이 정도로는 의심받지 않아요. 단지 건망증이 좀 심해지는 정도로만 보일 거예요. 그들의 대화를 다 듣지는 못했지만 뭔가 수상했어요. 그래도 나는 나의 아내를 너무 믿고 사랑했기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눈치채지 못했어요. 제 아내가 저를 상대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자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일부러 늦은 시간에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침실 쪽을 지나가 봤어요. 역시나 불이 켜져 있었고, 정미가 또 어떤 남자랑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숨죽이며 자세히 대화를 들어봤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아내가 바짝 긴장한 모습으로 그 남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 정말 확실한 거죠? 정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 남자는 자기가 계획한 일은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다고 말하는 듯 해서요. 아내가 말해서요. 당신은 제약회사에서 20년이 넘게 일했다고 했으니 실패하는 일은 없겠지요 라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지요. 약물 조합이라고? 무슨 약물을 말하는 거지?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남편한테 먹인 게 3개월째죠? 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먹이고 있어요. 독일산 비타민이라고 했어요. 그 남자는 아내에게 말해서요. 그래요, 잘했어요. 그럼 제 2단계로 넘어가야겠어요. 용량을 2배로 늘리세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나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제가 매일 먹던 빨간 캡슐이 비타민이 아니라 뭔가 다른 약물이었다는 거잖아요. 아내는 그 남자에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억력이 더 나빠지고 판단력도 흐려져요. 그리고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권하게 되겠죠.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더 알아야 했거든요.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으면요. 정신분열증이나 치매 진단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죠. 그때부터 부인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정미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를 이런 식으로 속이고 있었다니. 보험금은 어떻게 해요? 정신병 환자로 진단되면 생명보험은 못 받죠. 하지만 사고로 인한 상해 보험은 받을 수 있어요. 사고라니 무슨 사고요? 그 남자는 내 아내에게 말했어요. 정신병 환자가 실수로 계단에서 떨어진다거나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얼마든지 방법은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정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들키면 어떡해요? 걱정 마세요. 완벽한 계획이 있어요. 최종 단계에서는 특별한 약물을 사용할 거예요. 의식은 살려두면서 몸만 마비시키는 거죠. 그러면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서 평생 병원에 입원하게 될 거예요. 식물인간이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의료사고로 처리되니까 상해보험금 5억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모든 재산도 부인 명의로 넘어오고요. 딸은 어떻게 하죠? 서연이가 의심하면. 아이는 어려서 잘 몰라요. 그냥 아빠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게 될 거고요. 제 딸까지 이용하려고 하다니.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지금 나타나서 따져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계획을 앞당기기만 할지도 모르고요. 그럼 언제 시작할까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남편 반응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안전하죠? 제가 지금까지 5건을 성공시켰어요. 한 번도 들킨 적 없어요. 완벽한 범죄죠. 5건이라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해친 거란 말인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더 이상 듣다 정미에게 들키면 정말 힘들 것 같아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정미가 저를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그 이후로 매일 연기를 해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범한 남편인 척.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때로는 가장 평화로운 순간에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지곤 해요. 너무나 괴로워 술 한 잔을 하고 집에 들어가 아내를 보니 화가 치밀어 올라서요. 천천히 나도 일들을 진행시켜야지 하고 지쳐 그날 밤도 저는 평소처럼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정민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했어요. 여보, 먼저 주무세요. 저는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갈게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팔뚝에서 따끔한 느낌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모기에 물리는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오래, 너무 깊게 찌르는 느낌이었거든요. 어슴풀에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는 제 팔에 주사 바늘이 꽂혀 있는 걸 봤어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침실에 정미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어라? 이게 뭐야?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팔다리가 무겁고 둔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정미가 제 어깨를 눌러서 눕히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떨리는 목소리로 냉정하게 말했어요. 뭘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누구고? 저는 황당해서 물었어요. 그 남자는 40대 정도로 보였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의사 같지는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그 남자가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부인께서 의뢰하신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의뢰라고요? 무슨 의뢰를 말하는 거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혀가 둔해지고 있었어요. 정미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정미가 제 침대 옆에 앉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 손길이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도박 빚이 너무 많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빚을 못 받으면 당신에게 말하고 돈을 달라 한다 해서 너무 무서워서 이 방법을 선택해서요. 현모양처였던 제 아내는 제가 출근하고 나면 그동안 친구들과 도박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무슨 소리야? 저는 점점 더 두려워졌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김민수라는 남자가 주사기를 빼내면서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15분 정도 지나면 완전히 마비될 거예요. 마비라고?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온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뭘 주사한 거야? 신경독성 물질이에요. 김민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의식은 살려두면서 몸만 마비시키는 거죠. 완벽하지 않나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지난 3개월간 먹었던
빨간 캡슐, 정미의 이상한 행동들, 서재에서 들었던 수상한 대화들.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정미야,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울먹이며 물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돈 때문이에요. 정미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당신 재산과 보험금이 필요해요. 그리고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럼 이혼하면 되잖아. 저는 간신히 말했어요. 점점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이혼하면 재산을 반으로 나눠야 하잖아요. 정미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모든 게 제 것이 돼요. 이제 빚 갚고 나면 나도 마음 편히 살게요. 김민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면 돼요. 서연이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딸 얘기를 꺼냈어요. 아이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미국에서 편히 혼자 살게 할 거니까. 정미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빠가 병에 걸렸다고 하면 될 거예요. 제 딸까지 속이려고 하다니.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이미 몸이 마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구급차 불렀어요? 김민수가 물었어요. 네, 10분 후에 도착한대요. 정미가 대답했어요. 응급실에서는 뇌졸중으로 진단받겠죠? 물론이죠. 이 약물의 증상이 뇌졸중과 똑같거든요. 의사들도 전혀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절망했어요.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30년 동안 저를 속여온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여보, 저는 마지막으로 정미를 불렀어요. 정말 후회 안 해? 정미가 잠깐 주저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후회할 게 뭐 있어요.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의식은 또렷하지만 몸은 완전히 마비된 채로 천장만 바라볼 수 있었어요. 이보다 더 끔찍한 배신이 있을까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적은 일어나는 법이에요. 병원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살아야 한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복수를 해야 한다. 정신병원 1405 병실은 제게 감옥과 같았어요. 하얀 벽, 하얀 천장, 그리고 차가운 의료기구들. 하루 종일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으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간병인들은 저를 식물인간으로 취급했어요. 오늘도 반응이 없네요.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던데. 그들은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들을 했어요. 제가 들을 수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말이에요. 매일 밤마다 저는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만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움직여보자. 한 달째 되는 날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니 드디어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조금씩 움직이더군요. 움직인다. 정말 움직여. 속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건강할 때는 절대 알지 못했던 몸의 갸냘픈 움직임에도 하늘을 날듯 기뻤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미세한 움직임을 누가 알아봐 줄까요? 대부분의 의료진들은 저를 완전한 식물인간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노력 끝에 손가락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었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나 생각하니 다시 막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간호사가 왔어요. 박민우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남자였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다른 간호사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가 제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오늘부터 이 병동을 담당하게 된 박민우입니다. 다른 간병인들은 그저 업무적으로만 대했는데 이분은 진짜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도 분명 듣고 계실 거예요. 그가 제 이불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몸은 움직일 수 없어도 의식은 살아서 다 듣고 알고 계시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제 신호를 알아봐 줄지도 모르겠어요. 매일 박민우 간호사가 회진을 돌 때마다 저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가 제 맥박을 재려고 손목을 잡을 때마다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2달이 다 되어갈 쯤 잠시만요. 그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뭔가 움직인 것 같은데. 저는 더 확실하게 신호를 보냈어요. 새끼손가락을 1번, 2번, 3번. 그리고 눈을 깜빡였어요. 박민우 간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의식이 있으신 거예요? 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다시 1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더 오랫동안, 더 확실하게요. 잠깐만요. 제가 펜을 가져올게요. 그가 급하게 펜과 종이를 가져왔어요. 혹시 글씨를 쓸 수 있으세요? 나는 온 힘을 다해 눈꺼풀을 깜빡이며 신호를 보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온 힘을 다해 종이 위에 글자를 썼어요. 글씨가 비뚤비뚤했지만 읽을 수는 있었어요. 도와줘. 살인계획. 박민우 간호사가 그 글씨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누구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펜을 들었어요. 아내, 나를, 독살, 부인께서 어르신을 독살하려고 했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신병원, 가도, 재산, 노력. 박민우 간호사는 제가 쓴 글들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큰 문제예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고 했지만 목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눈을 크게 깜빡여서 그렇다는 뜻을 전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이것만으로는 경찰이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다시 펜을 들었어요. 서재, 녹음기. 전에 아내가 김민수랑 통화하는 내용을 다 녹음해 두었거든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분명 녹음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민우 간호사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힘드셨어요. 앞으로는 제가 도와드릴 테니 힘내세요. 간호사의 말을 듣고 안심할 수 있어서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 수 있었어요. 박민호 간호사님 덕분에 경찰의 사고 접수가 되어 우리 집을 수색해 증거품인 녹음기를 찾아 아내와 김민수를 구속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내와 김민수는 살인 미수죄로 철장행이 되었고 나는 정신병동에서 나와 일반 병동으로 옮겨져 치료를 계속받게 되었네요. 아내는 지금 자기를 살려달라며 저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아내를 용서해야 할까요? 삽십여 년을 믿고 살아온 나날들을 뒤돌아보며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 믿고 온 힘을 다해 돈을 벌고 지내온 세월들이 물거품처럼 무너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딸을 생각하며 재활치료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이번 치료한 지 6개월이 지나 드디어 정상 회복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경상남도 통영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올해로 68세가 됐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병원에서 6개월간 재활 치료를 받고 나서 몸의 기능을 대부분 회복했어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의사들도 놀라워했어요. 의지가 강하신 분은 회복도 빨라요라고 하더군요. 모든 재산을 정리했어요. 강남의 아파트와 회사, 예금까지 다 팔아서 이 작은 집을 샀어요. 바다가 보이는 30평 정도의 2층 집인데 제게는 궁전 같아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돈과 성공만 쫓아다녔는데 정작 중요한 건 이런 소소한 행복이었더군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울에서 온 할아버지라며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옆집 할머니는 텃밭에서 키운 상추를 갖다 주시고 앞집 아저씨는 직접 잡은 생선을 나눠주세요. 서울서 온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어부인 박 아저씨가 새벽에 나가면서 인사해요. 바다가 참 좋지? 네, 매일 다른 모습이어서 지루할 틈이 없어요. 딸 서연이와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어요. 처음 몇 달은 서로 어색했어요. 서연이가 자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아빠, 제가 엄마를 말렸어야 했는데, 제가 더 용감했다면, 서연이가 전화해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서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너도 피해자였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새로 시작하자. 저는 딸을 다독였어요. 이제 서연이는 한 달에 한 번씩 마을로 놀러 와요. 아빠, 바다가 정말 예뻐요. 여기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딸이 웃으며 말할 때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을에는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어요. 책이 많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자주 와서 놀아요. 저는 그곳에서 주 2회 할아버지 이야기 시간을 열고 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줄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인 민수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어봤어요. 오늘은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까? 저는 아이들을 둘러앉게 하고 책을 펼쳤어요. 무서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말이야. 아이들은 제 이야기를 신기해하며 들어요. 물론 제가 겪었던 끔찍한 일은 말하지 않아요. 대신 희망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용감해요? 6살인 지연이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도 무서울 때가 많았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너희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야. 저는 지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저녁에는 방파제에 나가서 낚시를 해요. 물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상관없어요. 그저 바다를 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평화로워 보여요? 마을의 젊은 어부가 물어봤어요. 뭔가 힘든 일을 겪으신 것 같은데.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걸 알게 됐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돈도 명예도 다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걸 얻었거든. 뭘 얻으셨는데요? 평화로운 마음과 진짜 자유를 얻었어. 그리고 매일매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됐고, 가끔 정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미워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미움보다는 연민이 더 커요.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게 된 그녀가 더 불쌍해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배신을 당해도 삶은 계속되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68세에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아요?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마음만 젊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빠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오늘도 해가 바다 너머로 지고 있어요.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파도는 끝없이 밀려와요. 이 모든 게 제게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몇 살이 되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68세의 새로운 출발,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